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한 루틴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 듣고 나면은 제가 다 기분 좋고 행복하고 재밌기도 하다가도 어떤 분들은 그냥 속상해서 한숨만 나와요. 그래서 주제넘지만 잔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제 세미나 이후에 조금이라도 잘 주무신다든지 건강해진다면 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 서론이 있고 다음으로 발표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행동의 변화 그리고 잠을 정복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낮과 밤이 있잖아요, 하루에. 얘는 낮에 대한 얘기고 얘는 밤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았는데 최대한 줄이고 가능하면 우리 직원분들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코드를 짤 때도 언젠가는 반드시 버그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코드를 잘 짜도 요구사항이 달라진다든지 실행 환경이 달라진다든지 하면 버그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버그가 발생하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게 짜고 아니면 구조도 명확하게 짜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버그가 발생을 한다면 막 달려들어서 고치려고 하죠. 어, 그런데 우리 몸은 코드처럼 깔끔하게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현재 기술로는 우리가 시시각각 늙어갈 뿐이지 고장난 부분을 깔끔하게 뭐 제거하고 새 거를 갖다 끼우고 이게 아직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술, 담배 되게 좋아하고 새벽까지 게임하고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9년부터 이분의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신경과학이랑 안과학 교수를 하시는 분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어, 건강 관련 건강 부문 팟캐스트에서 1위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모든 내용을 다 검증된 그 논문 기반 정보를 공유를 해주시는 분인데, 저는 이분의 발표 내용을 공유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과학적으로든 통계적으로든 근거가 있는 내용만 토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제 의견은 따로 안 담았습니다. 네. 건강한 루틴이라는 게 말이 되려면 루틴이 건강한지부터 증명이 돼야 될 겁니다. 어,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적으로도 아시겠지만 삶이 불규칙해지면 몸도 마음도 많이 안 좋아집니다. 어, 우선 심리적으로도 우울증, 불안장애랑 서로 연관이 높고요. 그러니까 불규칙한 삶의 주기 때문에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높아지기도 하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때문에 삶의 주기가 불규칙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교대 근무 승무원처럼 시차가 있는 삶은 수명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옛날부터 명백하게 증명이 됐었습니다. 심혈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 학습 질환, 우울감, 치매 확률이 직접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한다면 최소 14일간은 같은 그 슬립 루틴을 가질 것이 권장이 되는데요. 왜 우리는 교대 근무자도 아니면서 주중에 덜 자고 주말에 더 자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P라서 모든 게 계획적으로 정해진 삶보다 어느 정도 자율이 있는 삶에서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행복해. 날 계획 속에 가두려 하지 마. 이 못된 죄야. 근데 그것도 원래 뇌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래서 뇌의 DMN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율이 있는 삶에서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행복한 거는 PJ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MBTI 탓을 하지 마시고 명상과 NSDR, 그 Non-Sleep Depressed라는 요가 니드라 이거는 따로 내용은 안 담았는데 NSDR 검색해 보시면 명상하는 유튜브 영상 같은 게 많거든요. 그것조차도 루틴화 하시면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행복한 자율적인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건강한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몸도 마음도 많이 건강해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좋은 방법은 일출과 일몰광을 맨눈으로 받는 것입니다. 네, 직사광선으로 쬐라는 건 아니고 이건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몸의 내부에는 시계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 칩에 클럭이 있듯이 모든 동물의 내부에 이렇게 시계가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시계에 신호를 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일출과 일몰의 햇볕을 맨눈으로 받는 겁니다. 어,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은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고, 네, 그건 이제 보조수단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제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만 해주시더라도 아마 그 뒤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면서 점점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자신의 몸에 맞게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이 세미나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만의 주간 계획표를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사실 저저번 주까지의 제 주간 계획표였는데 지금 이제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찾아다니고 있어서 걔네가 등록이 완료되면 새로 리뉴얼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서론이 끝난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행동의 변화는 뇌의 변화다. 신경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보이고, 생물 수업을 들으셨다면 생물 시간에도 배우는 내용인데, 어, 신경계는 뇌, 척추, 그리고 다른 여러 장기들이 있죠. 다른 장기와의 연결 부위까지가 하나의 신경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장기가 굉장히 많죠. 피부까지도 이제 장기로 쳐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꿀 수 있는 장기는 신경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뭐 팔을 늘린다든지 피부를 깨끗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오직 인간만이 가능한 자기 신경계를, 그러니까 자기 장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오직 인간만이 가능한 장기입니다. 신경계가.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어린아이들만 이 신경계를 잘 바뀐다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애들이 언어도 잘 배우고 하는 게 맞지만 연구 결과 노인분들까지도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기 신경계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어, 연구 결과 증명이 됐습니다. 신경계는 경험의 지도라고 불리는데요. 얘는 많은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감각, 지각, 감정, 생각, 행동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 실제 우리가 사는 물리계에 미래에도 의미 있게 남아있는 것은 행동입니다. 나머지 감각, 지각, 감정, 생각은 저희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실제로 저희가 바꾸고 싶은 건 행동이죠. 생각은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만큼 어렵기도 하지만, 근데 신경계를 변화시킨다는 거는 이렇게 늘 어떤 생각을 이렇게 DPO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신경계를 변화시키는데 얼마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가 어떨 것인지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집중을 해서 했을 때 신경계는 자극을 받는데요. 뭔가 되게 추상적이고 그냥 뻔한 말처럼 들리실 것 같아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만약에 누군가가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딱 즉각적으로 그거 아닌데 아니면 뭐 뭔가 나쁜 말을 하고 싶다든지 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 반응을 저희는 어른이니까 조절을 하죠. 애들은 그런 걸 잘 못하지만 근데 그럴 때 저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저희 몸의 내부에 이미 신경회로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결정된 신경회로를 억압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조금 이따 말해야지. 아니면 다르게 말해야지. 이렇게 한번 의도적으로 집중을 했을 때 저희는 스트레스를 주면서 저희 신경계에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또 습관을 변화시킬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 안 변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변합니다. 근데 그 자기 자신한테 의도적인 집중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저번에 대표님께서 우스갯소리로 네, 고통을 웬만큼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재활하는 게 쉽지 않다. 근데 그게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도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을 받는 것이 뇌 신경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학습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즐길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의도적인 집중으로 자기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근데 스트레스를 줄 때 변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신경계는 잘 때 그리고 NSTR 할 때 뭐 명상을 한다든지 한 20분간 쉴 때 그럴 때 변하는 겁니다.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변하는 건 아니고 집중을 하고 자고 집중을 하고 자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신경계가 변화를 합니다. 네, 우리는 늘 변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경계를 변화시켜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는 상태, 아까 말씀드린 의도적인 집중, 그리고 잠든 상태, 잠과 NSDR 상태를 잘 다뤄야 합니다. 네, 깨어있는 동안에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스트레스 상황을 견뎌야 하며 잘 쉬어주면 비로소 신경계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는 잠을 정복하는 법입니다. 잘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화학적 요인입니다. 어, 이 아데노신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데노신은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순간부터 꾸준히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전이 있지만 그냥 아데노신이 축적이 되면은 졸음을 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슷하다기보다 저희에게 익숙한 거는 카페인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아데노신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이 돼도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랑 대신 결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몸은 그걸 몰라요. 근데 대신 카페인빨이 끝나면 졸음이 확 오는 게 그간 축적됐던 아데노신이 수용체랑 한꺼번에 막 결합을 하기 때문에 졸음이 확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화학적 요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생체 리듬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물에는 24시간 주기로 동작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하는 일이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 꽤 중요한 하나는 언제 일어날지, 언제 잠들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계를 딱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망가뜨리는데요. 네, 이 시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빛입니다. 특히 햇빛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계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아침에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는 알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닌 경우입니다. 그냥 눈을 뜨게 되는 건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 이제 분비되기 때문인데 얘네가 분비가 되면 이제 몸을 깨우고 심박수가 높아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첫 번째 타이머가 동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이머가 있는데 이 두 번째 타이머는 첫 번째 타이머가 동작한 뒤 12시간에서 14시간이 지난 후에 동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타이머가 동작을 하면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이 멜라토닌이 졸음 신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공적인 빛 없이 자연광에 의지해서 산다면 이 코르티솔, 멜라토닌 리듬이 끊기지가 않아요. 24시간 주기로 저희가 관점에 따라서 한 25만 년에서 한 300만 년 정도 인류가 있어 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현대인이라는 미명하에 인공적인 빛의 이 시계가 망가진 게 길어도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그 동굴 속에서 살던 그 인류의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어, 이런 망막신경절 세포가 빛을 받아서 그리고 식교차 상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얘한테 신호를 줘서 이 식교차 상액이 우리 몸 전반에 신호를 줘서 이제 우리 몸을 깨우는 겁니다. 근데 어두운 방에서 눈을 뜨면 코르티솔, 멜라토닌 리듬 아까 말씀드렸던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계가 작동을 안 해요. 눈만 뜨고 깼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몸은 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방에 불도 켜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도 보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총 광자의 수입니다.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총 광자의 수입니다. 그리고 또 그 빛의 각도가 일출과 일몰 때처럼 낮은 광원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창문을 통하면 광자가 최소 50배, 그러니까 더 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최소 50배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그냥 정리를 하자면 일출과 일몰 때는 바깥에 나가서 아니면 최소한 창문을 열어서 2분에서 10분가량 햇볕을 쬐세요. 직사광선을 눈으로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광자를 눈으로 받기 위해서 꼭 양지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막 너무 어두운 음지는 안 좋지만 그냥 그림자 져 있는 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또 블루라이트가 안 좋다는 얘기가 또 많이 돌죠. 상업적으로 많이 보이는데 일출과 일몰 사이에는 차단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저희의 집중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몰 이후에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집안의 빛을 전반적으로 어둡게 하고 광원을 아래쪽으로 낮추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집에 있을 때는 보통 집에 그 형광등,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켜잖아요. 예전에 저희 조상들께서는 빛이라고 하면 햇볕밖에 없었고 아니면 밤에는 모닥불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빛에는 그 크게 그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램프를 밑에 둔다든지 하면 훨씬 잠 오는 거에 영향을 덜 줍니다. 그리고 22시에서 4시 사이에는 빛을 받지 마세요. 네, 정리하자면 앞에서 이 말씀은 못 드렸는데 24시간의 주기로 저희가 동작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쪼개면 1.5시간의 주기가 있거든요. 1.5시간의 배수로 저희는 건강한 잠은 1.5시간의 배수로 자게 되는데 1.5시간의 배수로 계획을 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잠들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출일몰을 그냥 직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셔도 조금 잠을 덜 주무신다든지 좀 잘 못 주무셨더라도 이것만 습관적으로 해야겠다 한 3일만 하시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습관도 2, 3일 정도만 지속하면 몸이 변하는 것으로 증명이 됐어요. 네, 일출일몰 꼭 직관하시고요. 그리고 카페인 섭취랑 낮잠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낮잠이 안 맞는 경우고 카페인은 오전에만 조금 섭취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과 밥은 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되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하실 내용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정우 씨 혹시 어떤 질문인가요?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거의 마지막 쯤에 그 1.5배수로 시간을 분배해서 잔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해주셨는데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조금 더 그 구체화된 예시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 저는 이제 7시간 30분을 수면 시간으로 정해서 9시에 누워서 9시 30분에 잠이 들면 7시간 반 이후가 5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7시간에서 뭐 8시간 정도 자라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7시간 30분이 적절한 수면 시간이에요. 근데 어, 6시간을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6시간 미만은 이제 4시간 반이잖아요. 4시간 반을 주무시면서 우울증이나 이런 게 없는 분들은 0.0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6시간, 그 다음으로는 7시간 반, 아니면 9시간 이렇게 주무시는 거를 계획하시고 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1시간 반의 배수로 주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다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